고도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속 선조들의 정신과 과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사의 수많은 발명, 인류의 문명을 바꾼 기술과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들, 시대의 흐름을 좌우했던 서양 문화, 그 속에서 빛난 우리의 역사 속 우수한 과학 문명, 우리 전통에서 찾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역사 속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사의 자부심, 한국사 과학탑, 지금 시작합니다. 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고품격 바라이어티 역사과학 탐구시죠. 한국사 과학탑 탐구대장 김일중입니다. 저와 함께할 탐구대원들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회 우리가 함께할수록 각자의 지식과 이 소양이 높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고갈되는 거예요. 예, 아니 두 분은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죠. 학창 시절에 어떻습니까? 과학이 좋으셨어요? 아니면 역사가 좋으셨어요? 저는 과학일 것 같지만 사실 네. 학창 시절 때는 역사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과학 쪽으로 간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남자는 그래도 과학 쪽으로 가야 기술을 배워야 기술. 돼요. 기술을 배워야 취직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다길래 역사 알아봤자 밥 전혀 못 먹고 산다며. 아니 밥 먹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걸 우리 엄마가 몰랐지. 이 방송 보시면 역사 이런 공부해도 밥 먹고 삽니다. 네. 나 저거 공감하는 게 저 연기한다고 이제 어렸을 때 막 다니면 동네 아저씨가 은표 여기서 뭐 돼? 저 연기합니다. 딱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냥 기술 배우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엄청 늘었어. 기술을 배우라고. 예.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 그러나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가 필요했던 조선 후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의 시대는 가고 새롭게 열린 시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백성의 삶을 위해 발현된 실생활 맞춤 학문 실학. 종래의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실학으로부터의 개혁. 일상 속 실학으로의 초대, 무궁무진한 실학의 세계가 펼쳐진다. 조선 후기의 새바람 실학, 지금부터 한국사 과학탐에서 탐구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실학입니다. 실학. 예전에 또 이거 역시 암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사실 실학하면요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외울 분들이 너무 많았어. 맞아요. 한두 명이어야 되는데 실학자들이. 예. 실학하면 실사고시. 그거 하나 생각나. 오 똑똑하시네. 실사고시. 뭐죠, 선생님? 그러니까 외워놓고 뭐죠? 실사고시 같은 거야. 뭐죠? 실사고시는 실학을 하는 태도고요. 연구 자세죠. 현실의 진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 학문적 태도고요. 그 실학이란 말을 쓰게 된 건 일제 강점기예요. 그 대부분 그 조선 후기 사대 실학자들은 자기가 실학자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실학이라고 얘기를 뭐가?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때 실학이란 말 안 썼으니까. 본인들은 성리학을 한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그게 후대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념 규정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실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특히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막 불어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네. 국학이란 말을 못 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맞습니다. 일본 그 당시 국은 일본일 테니까. 그렇죠. 일본어고 국사는 일본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조선어, 우리 역사는 조선사가 되니까 조선학 운동이라는 게 불러요. 그때 딱 하필이면 다산 정약용 선생 서거 100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 전집을 내미는 과정에서 야, 이 시대를 뭐라 이대 학문적인 어떻게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확히 확산된 표현이 실학이거든요. 조선 후기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학풍 실학. 그러나 처음부터 실학이라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실학의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당하던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과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학 운동으로 시작된 용어. 그리고 다산 정약용을 기리는 서거 99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그의 사상이 재조명된다. 이때 조선학 운동의 독립운동가 정인보가 다산의 사상을 실학이란 용어로 규정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산의 사상에 대한 연구와 민족의 자주성을 찾는
조선학 운동과 함께 재발견된 실학. 1930년대 조선 후기의 특별한 사상이었던 실학은 민족운동의 정신적 기폭제이자 우리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학문이었다. 제가 실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성리학하고 실학을 간단하게 이렇게 딱 좀 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성리학과 실학의 차이는요. 성리학은 그 남송 때 주자라는 사람이 집대성된 학문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한 거는 집대성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실학은 왜 등장했냐면요. 조선 후기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 엄청난 전란을 겪고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그걸 여전히 과거 남송 시대에 몇백 년 전에 주자가 했던 방식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막 바라보라고 그래요. 안 맞지 맞는 않지. 거지.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거죠. 예. 그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뭐로 봤냐면 두 가지 문제를 봐요. 우리 근대 이전이면 제일 중요한 농업이잖아요. 네.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 생산. 뭘 것 같아요? 땅. 그죠, 땅 토지잖아요. 네. 근데 토지가 일부 사람에 편중돼 있고 실제 농사진 대부분 농민들 땅이 없다면 네. 이게 많은 사회 문제를 파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개혁해서 이걸 봐도 국가 전체를 싹 개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창출 수단이었던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분배론자들이에요. 네. 이에 반해서 또 한쪽의 사람들은 뭐냐면 상공업을 진행해서 우리가 새로운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요즘 표현은 성장론자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서양 문물의 유입과 함께 탄생된 조선의 새로운 학문 실학. 실학은 새 학파로 전개되었는데 18세기 전반기에는 농업과 토지, 행정기구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학파가 있었다. 남인 출신의 학문 연구가 이익과 토지 공동 소유를 주장한 정약용이 있다. 이들은 지주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며 반개 수록 등을 통해 그들의 사상을 설파했다. 18세기 후반기에는 상공업의 부흥을 주장하는 학파. 대표 실학자로 박지원이 있다. 이들은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며 서양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천문학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19세기 전반기에는 기존의 주석을 뛰어넘어 실증적 연구를 지향하는 학파가 전개되었는데 대표 실학자로는 금석학자이자 예술가인 김정희, 지리학을 집대성한 지리학자 김정호가 있다. 이들은 경서 및 금석, 전고의 고증과 조선의 실증적 해석을 강조했다. 실학은 관념적 세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며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 실학과 성리학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학에서 실사구시라는 얘기도 하지만 경물치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경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서삼경이라고 할 때 사서 중에 하나에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대학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예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는 기억하는데 네. 대학의 그 앞에 나오는 경물치지는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이라는 것으로부터 금방 어떤 본인의 인격적인 수양 같은 걸 중요시한 게 성리학이었는데 실학에서는 대학의 그 수신제가 직국평천 앞에 나오는 경물로 다시 돌아가서 경물치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경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치지, 알매 이른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경물치지라는 것이 실학을 상징하게 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이 들어가는 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들어가는 물리요? 물리야? 물리죠. 아, 결국 다시 물리학하러 기승전 물리입니다. 생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은 물리학 할 때 물은 앞에 아무것도 안 붙잖아요. 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물이고요. 천하를 평화롭게 하려면 결국 사물의 이치를 잘 알아야 되고 사물의 이치를 잘 알게 하는 학문은 뭘까요? 물리죠. 야,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경물치지는요,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도 이제 경물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분제도예요. 세상의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하잖아요. 네. 알아야지 그렇죠. 도덕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아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수행하는 존재가 양반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존재가 일반 백성 상민인 거예요. 상민이고. 그 신분제를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는 게 나중에 양명하인 학문이에요. 사람은 꼭 공부하지 않더라도 진리를 타고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실학이 이제 외세의 어떤 침입을 거치고 이러면서 나중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서양 물물이 들어오면서 실학이 또 많이 유입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거는 어떤 종교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떤 학문의 형태로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동양의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천주교를 앞세워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이 뭐 요새도 포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자기들의 종교를 널리 퍼뜨리고 싶은 그런 그 동기를 갖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서양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과학 기술 그리고 어떤 현실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16세기 중엽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종교 개혁과 포교 활동이 확산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서양의 종교 예수의 선교에도 그 흐름을 타고 동방에 전파됐으며 1601년 중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 그의 보안론적 태도 덕에 중국의 유교 지식인들은 보다 쉽게 서양 문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조선에서는 전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과 개혁을 필요로 했는데 조선의 연행사가 청을 왕래하는 등 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조선은 새로운 학문인 서학과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테오 리치의 고려망국 전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양 문물과 서학이 유입되면서 조선 후기의 실용적 학문, 실학 사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런 상황들이 실학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죠? 실학이에요. 네. 천주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기술 같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과학기술이 들고 왔던 것이 사람들 인식관을 바꿔주는 거죠. 난 이제 조선 내부에 이제 청나라의 과학 문명 발전을 보면서 우리 내부 논쟁도 터져요. 저 청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네. 호락 논쟁이나 아주 어려운 논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사 공부할 때 호락 논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 게 그 호락 논쟁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노론이 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낭론이라는 파와 그다음에 충청 지역이 중심이 된 호론으로 둘로 나눴는데요. 낭론에서는 인물성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는 사람이고요. 물은 아까 제가 강조한 물리학 할 때 물자. 그래서 인과 물이 동성. 성격이 똑같다는 걸 주장한 게 인물성동이고요. 그다음에 호론 쪽에서는 그게 다르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논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과 사물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환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나 사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큰 깨달음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호락 논쟁에서 그 인물성 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향을 뒤에까지 계속 미쳤다면 저는 우리나라 실학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한국사 과학탐 정말 좋은 프로인데 갑자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한포 쟤네들 때문에 한국사 포기하는 지금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한 번만 더 가뜩이나 실학이 어려웠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한국사 과학탐은 쉽게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할게요. 비밀중을 시청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설득 한번 해볼게요. 말 나온 게 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인물성 동론이 뭐냐면요. 인성의 나라와 물성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는 명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중화의 나라 명이 망했어요. 그리고 대청은 청이에요. 그건 여진족 오랑캐였어요. 그렇죠. 그 오랑캐는 청을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조선은 인성의 나라고요. 사람의 나라예요. 청은 짐승 같은 물성의 나라예요. 거기도 재밌는 게 그 청나라고 오랑캐를 물이라고 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완전 물건 같은. 쉽게 말하면 짐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물에 너무 물리물자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근본적으로 같냐 다르냐예요. 기존의 사고는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 우리의 본성이 같다 다르다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소중하고 쟤는 짐승 오랑캐니까 다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한테 절대로 사대를 바칠 수도 없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도 쥐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에 반해서 조선 후기 일부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인성, 청나라가 어마어마한 문화적 발전을 보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러니 뭐 배워야 된다고. 짐승만도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면 저 물성의 나라, 저 짐승의 나라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을 배우자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나중에 더 발전한 게 뭐냐면요. 청나라만 배울 수 있어요? 더 짐승의 나라도 배울 수 있지. 그게 어디겠어요? 서양. 그렇죠. 서양이 열받 일본. 문 열 수 있다. 이게 개하러 가는 거예요. 파랑공주 이해하셨어요? 네. 분위기 어색한데요?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요. 저 기말고사 때 확인 못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시험을 한 번씩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옆으로 빠져야 돼. 근데 이렇게 저희가 웃고 있지만 조선 후기 그때 시대적 상황은 웃을 일이 좀 많았을까요? 어때요? 조성기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대의 태동이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조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많이 하시는 모내기요. 와, 이양법. 모내기. 네. 아버지가 농사 짓잖아요. 네. 이게 모내기라는 게 뭐냐면 그냥 씨를 뿌렸을 때하고 네. 이게 그 씨를 싹을 틔워서 모판에다가? 해가지고 모종을 심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나중에 수확도 그렇고 아마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아니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건요. 네. 수확량도 뭐 수확량일 뿐더러 네. 필요한 노동력이 거의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긴백의 노동이 중요했죠. 네, 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겠습니까? 분홍이 생깁니다. 그 분홍을 들어가기 첫 번째 뭐냐면 한 개인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지가 확 늘어나고 넓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농민, 부지런 농민은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고요. 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일부 농민은 네. 농사지을 땅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들 다 같은 농민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들이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겠죠. 네. 예. 그게 바로 뭐겠어요? 상업이고 상업. 네, 수공업. 네. 이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상업과 수공 성장하니까 무역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뭘 흔들어 놓겠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농민과 부자인 농민 등장했죠. 네. 상업이나 수공, 무역을 돈 버는 이들 등장했죠. 네. 이들 꿈이 뭘까요? 양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분적으로 양반을 주고 보는 거예요. 신분제가 어마어마하게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그 네. 당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양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합법적으로 양반 신분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양반이 이때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든 실학 얘기를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네. 정말 이게 깊숙하게 가는데 인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네네네네. 쉽게. 네. 가장 대표적인 실학 인물은 역시 정약용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농학파 중에 네. 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농학파 하면 세 분을 꼭 알아야 된다. 네. 첫 번째가 유형원. 그분은 균전론을 펴고 그리고 우리가 성호 사설을 폈던 이익 선생님이 그 한전론을 펴고 그리고 정약용 우리 선생님이 여전론을 펴면서 이 세 가지를 딱 뭐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는 거 보세요. 네? 맞습니까? 한국사 능력검 씨가 아 보라고 제가 보라고요? 네. 괜찮다고요. 아, 이 정도면 알면 됩니까? 네. 아, 잘해 네. 보이시는 거예요, 다시 지금.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우리 이동엽 씨의 지식을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물론 상당히 학식 있는 거를 우리는 늘 놀랍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양반이나 뭐 어떤 농민이나 그 관련된 신분에 따라서 땅을 어떻게 주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권력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집권 세력들이 제 땅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약용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은 기본적으로 남인 출신이고요. 제약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를 개혁하면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난 이제 정치적 이야기, 뭐 민본 정치, 권력을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냐, 백성을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과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했고요. 네. 그거 말고도 이분이 의서도 되게 밝았고요. 정조가 굉장히 이게 총애를 하잖아요. 짝꿍이죠. 예. 당시 이제 조정의 여러 실권이 노론들을 중심으로 이게 집중화돼 있다 보니까 네. 나머지 분당들을 좀 살려야 하잖아요. 네, 그때 정조가 육성했던 대표적인 분당이 남인이에요. 이 남인이 이제 그 맥을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남인의 가장 큰 유명 영수는 최재공이라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견학자 이가완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싶고 나중에 소장학자 정약용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인이 하나의 당으로서 정치세로서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진학자로 가장 총애했던 인물 그게 바로 이제 정약용이에요.
정조가 어쨌든 총애했던 네. 학자 정약용. 그 둘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수원화성 수원화성. 아니겠습니까? 네. 수원화성이죠. 예. 사실 우리나라 그 성이나 이런 구조 산성 같은 게 거의 산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좀 이렇게 숨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수원 뭐 지금 많이 변해서 그러겠지만 굉장히 평지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위한 용도인가? 뭐 이런 생각이 이런 드네요. 훌륭한 건축물을 진짜 왜 수원에 짓게 됐을까요? 정조가 이제 새로운 꿈을 꿨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양이라는 이 도시가 예. 갖고 있는 이게 기득권의 도시가 됐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터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로 쌓은 수원 화성.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애민 정신을 담아 정약용과 함께 만들어낸 조선의 아름다운 성곽. 자연과 조화를 이룬 수원 화성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 기술은 무엇일까? 수원 화성의 첫 번째 과학 기술은 첨단 건축 기술인 미석이다. 비나 눈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벽 보존의 역할을 했던 미석, 그리고 최초로 벽돌을 도입해 이음새가 잘 맞지 않았던 기존의 화강암보다 작고 규칙적인 벽돌로 화성을 견고하게 축성했다. 세 번째로 낮은 성벽은 대포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당시 전쟁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구조이다. 또한 중국의 기기도서를 참고해 만든 과학 발명품 거중기와 농로 등의 신기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원 화성은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설계로 축조된 경이로운 성곽이며 방어와 상업 기능을 보유한 실학이 낳은 또 하나의 실용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다. 아, 거중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봤는데 저희 눈앞에도 어마어마한 거중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을 주실 김평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국어를 전공하셨군요. 저희 오늘 한국사 얘기할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난해하는 문과 이과잖아요. 네. 네. 문과 이과를 다 가지고 계시네. 네. 정영현 선생님 자체도 원래 문과로 볼 수 있죠. 학자신데 네, 이공계 쪽 분야도 활동을 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중기 원래 실제 모델하고 같은 건가요? 네, 거중기와 농로는 실제 공사 현장에 사용됐고요. 이건 화성성역의계라는 국가 문서에 건설 보고서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대1로 그대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도움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과도 실제로 좀 관련이 있으시니까 네. 나오신 거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혹시? 네,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게 웜기어라고 해서요. 사람이 들어가서 달리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달려요. 네. 야, 그런데 걱정인 거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돌이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면 네, 이게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웜기어는 자체에 락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토라? 이걸 개발하면 참 좋았는데 정영에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술로는 이 구리로 네. 이 청동으로 웜기어를 깎는 거 선반이 필요했겠죠. 이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빠르게 포기하시고 거중기로, 그러니까 복합 거중기로. 기어로 하시려고 했다가 네. 복합 도르래로 빨리 조선의 실정에 맞게 빨리 설계를 변경하신 거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역사책에서는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도 거중기라고 합니까? 이건 농로라고 불립니다. 농로. 농로. 거중기는 수레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곳에 돌을 올릴 때는 이 농로를 활용해서 올렸던 거죠. 야, 이거 트레인이네, 트레인, 그죠? 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면- 지브 크레인. 네, 크레인. 타워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요. 그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메터나 되는 거죠? 높이가? 이건 20m가 넘습니다. 와. 야, 그 당시엔 그럼 이거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도 20m라는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거중기의 용도가 저희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성을 높이 쌀 때 위에 올리기 위해서 썼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건 그게 농로로 아시면 됩니다. 이걸로 해결을. 그럼 이거는 이거는 어디 떴어요? 이건 기록에 화성성역의계의 돌을 깎는 채석장에서 네. 무거운 돌을 위로 수레에 들고. 올린 수레가 되게 높았거든요. 이 밑에 그러니까 수레가 딱 기다리고 있고 수레를 밀어놓고 이걸 내리면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실으면 내리면요. 이제 수레가 출발하는 거구나. 네. 현대해지겠죠. 갖고 와서 여기다 올려서 쌓고. 쌀을 쌓고. 근데 실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수원 화성이 10년을 계획했거든요. 네. 정양현 선생이. 근데 실제로 만든 건 2년 반입니다. 시간도 단축했네요. 그래서 이게 낯선 물건이거든요. 실화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기계, 이 도구 덕분에
10년을 계획했던 걸 2년 반으로 줄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수원 화성이 5.7km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한 배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나머지 공사장은 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불가능하죠. 근데 결국 수원 화성을 빨리 쌓을 수 있었던 힘은 인적 자원의 힘이었습니다. 아, 결국에는 또 네. 인적 자원이다. 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유휴 인력에게 일당을 지급해서 돈을 받게 되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었던 아, 것이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성을 축조하던 이럴 때 임금을 안 주고 부역으로 그냥 가는 구역 거죠. 그죠? 60일인가요? 역이라고 역을 하는데. 해야 되는 날짜가 있어서 네.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 이번에는 그러면 돈을 이게 줬구나. 임금이 성과급입니다. 지불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했겠네요. 열심히 목수는 더 많은 돈을 받았고 어. 직능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일당을 줬기 우리도 때문에 출연료 조금만 더 올려주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조금만. 아니면 더 길게 할 수 있나 우리가? 길게 아, 하지. 더 길게 하죠 우리는. 시간으로 주죠. 선보여드리면요. 이 임금을 지불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조선 후기 때 여러 경제적, 상업 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근대 자본주의만큼의 공황은 아니지만 네. 주기적 공황 같은 비슷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동원 체계가 바뀌어요. 이게 강제 동원보다는 돈을 주고. 예, 그게 말씀하신 사성 성역에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임금 지불력.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고중기를요. 어차피 뭐 설계도도 다 있고 한데 네. 몇 대 만들면 되잖아요. 왜 한 대만 딱 한 대만. 만들었습니까? 근데 실제 공사 현사장의 노동력이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이걸 시제품으로 만들어 놓고 네. 더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요건 처음에 성벽 하단부에 높은 돌을 쌓을 때는 거중기가 필요하지만 네. 후반 공정에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농로가 더 효율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자, 작동이 제가 되는지.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물리학 교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할 게 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도로래가 있잖아요. 이걸 움직 도로래라고. 움직 도로래. 근데 얘는 움직 도로래는 없어요. 네. 그런데도 둘 다 모두 다 무거운 물체를 위로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이 그래요? 움직 도로래는 얘가 우리가 얘를 6m를 잡아당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줄을. 6m. 예. 6m를 잡아당기게 되면 줄이 6개잖아요. 네. 예. 줄 하나당 1m가 해당하겠죠. 네. 그 얘는 1m만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좀 노력 대비 많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힘하고 움직인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에 해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많이 움직이면 힘이 작다는 거예요. 네. 거리가 조금 움직이면 힘이 큰 거고. 아,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예. 있는 거. 그래서 얘를 6m를 잡아당기면 1m만 올라온다는 얘기는 1이라는 힘을 가해주면 이 돌은 6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반비례한다고. 반비례한다고 해요. 그것이 저도 알아들어요. 사람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별거 알겠어. 얼만큼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지는 움직 도르의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얘는 3개니까 하나, 둘, 셋, 줄이 6개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6배의 이익을 얻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거중기의 경우엔 네 개. 그 움직 도르래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8배로 더 무거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1명이 잡아당겨도 어린아이 8명이 들 수 있는 돌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은 정약용 선생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죠? 이제 정조대왕이 시켰죠. 얻어. 너 이거 하시오. 근데 정약용 선생이 엔지니어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책을 읽고 독서하는 너희 탁월함이라면 중국의 공학 서적을 읽고 똑같이 기대 이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보는 눈이 있어서 딱 선생님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국어학자시면서 읽고 잘하십니다. 정말로 제작하신. 그러니까 요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걸 조선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나와서 무거운들이 올라가는 거는 공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마술 도구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화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 계속 실리는 이유는 실학을 상징하는 게 뭘까? 실학은 실체가 없는데 네. 그 비주얼한 측면은 거중기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아, 이해가 되네요. 야, 오늘 이 시간도 딱 맞아 떨어지는 실학의 상징. 예, 거중기. 우리 김평훈 교수님 덕분에 정말 잘 봤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약용이
암행어사도 네. 했다. 아니 암행어사 하면 또 밖으로 막 나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바쁜 일하면서 또 밖에도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잘 모르시네. 조선 명탐정. 네. 김명민. 그게 그 정약용 선생님이. 설마 오달수는 아니었을 테고. 오달 쓰면 좀 복잡하죠. 오달 쓰면 복잡해. 거기서 김명민. 그런 얘기가 있던데. 모델이 정약용 선생이다. 예. 모델로 해서 했다. 맞는 줄 아닌가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 심지어 거기 곡산지역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 양반 곡산 부사도 지냈으니까. 곡산? 네. 그거 다 나가서 그 살인 사건 짐서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흠음신서라고. 흠음신서. 흠음신서. 왜 흠음신서냐면요. 예. 흠이라는 말이 삼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 처리할 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삼가하고 다시 삼가. 또 삼가하고 두 번에 걸쳐 쓰는 거죠. 그 책이 흠음신서입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 흠음신서 안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살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범인을 가려내고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현대판 CSI예요. 더블약체 그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Who are you? CSI 주제고. 이제 이해했어요. 누구냐? 맞아요. Who are you? 그거는 CSI 주제고. 자, 이게 진정한 실학입니다. 수많은 사건 현장 속 범인과 단서를 찾는 다양한 수사 방법. 그중 대중적으로 쓰이는 유전자 감식법은 세포 조직의 일부로부터 DNA를 추출 분석하는 최첨단 수사 기법이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집된 머리카락, 담배꽁초, 혈흔이라든가 그 위에 체액 등에 묻어 있는 미세한 DNA를 분리해서 이것이 누구와 일치한지를 비교하는 그러한 감식 기법인데요. 범죄 해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자 감식법 1단계. 먼저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머리카락, 침, 혈액 등의 시약을 넣고 DNA를 분리한다. 유전자 감식법 2단계. 분리한 DNA를 가지고 유전자 증폭기를 사용해 수사에 필요한 양만큼의 유전자를 복제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감식법 3단계. 증폭된 유전자를 유전자 분석기에 넣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형 구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순조 22년 가산 정여경이 저술한 형법책 흠음신서. 한 사례를 통해 과거의 수사 기법을 알아보자. 황해도 수안군에서 일어난 피살 사건. 타살로 판명된 남성의 변사에서 볼 수 있었던 길이 4cm, 깊이 3cm 칼자국 상처. 이때 정약용은 상처 구멍에 골수가 보이지 않고 버선 안쪽에만 피가 묻었으므로 타살이 아닌 병사로 정정했다. 당시 정약용의 수사는 얼마나 정확했을까? 기록으로 봤을 때 칼에 베인 상처는 절창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칼에 찔린 상처는 자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인 상처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표면이 얇고 그다음 범위가 넓은 거에 반면에 찔린 상처는 범위는 좁으나 깊이가 깊은 거를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환자의 경우는 찔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고 폐혈증에 빠져서 사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병사가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조선에서 법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약용은 공정하고 정확한 과학 수사를 통해 백성들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었다. 그의 형법책 흠음신서는 조선의 정의이자 과학 수사의 첫걸음이었다. 이분이 이렇게 학문적 업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네. 대부분의 이 저작이 언제 나왔냐면 유배기간입니다. 유배기간에 이런 업적들이 나오고. 그럼요. 왜냐하면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실 모르고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 거짓말 근데 누구나 불가능한 할 수 이야기인 없어. 거예요. 이분 왜 유배 간 거예요? 이제 정조가 죽고 나자 네. 이제 노른 쪽에서는 네. 남인을 쓸어버리고 싶죠. 눈에 가시였으니까. 네. 그 남인들을 쓸 수 있는 명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명분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천주교. 천주교. 빌미 딱 잡고 박해를 시작하죠. 그게 유명한 신유박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님 이제 유배를 가고 그 형제들이 셋째 형은 죽임을 당하고요. 네. 아예. 그리고 둘째 형은 유배를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강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 인생에서는 정말 운이 좋으셨죠. 왜냐면 거기가 누구냐면요. 본인 그게 해남 윤씨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외갓집. 예. 그 본인이 외갓집. 책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여러 저작물을 남길 수 있었고 그와 함께 같이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정약용의 대부분 저작물은 개인 저작물이보다 공동 저작물이에요. 그 본인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대단하죠. 전체 관리 감독하는 게 정약용 선생님이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단 유배를 가야 되고 유배 간 곳에 책이 많은 게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얼마간 유배를 떠났어요? 18년. 길지 않. 아니 근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그분이 유배를 간 게 후손들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거네요. 그러네. 그분이 저희들한테 저작을 하실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역사에 정말 아쉬운 순간 그 중요한 19세기에 그분이 정치를 하셨다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을 쓰고 계시기보다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또 후훌륭한 서적도 많이 남기셨으니까. 그죠? 저 같으면 유배 가면은 그냥 한 바닥공을 이렇게 두고 날짜만 이게 하나씩. 야, 이거 오늘 몇 달이 지났지? 무인 보고 이거 발을 정자 써가면서. 그건 무인도래요. 예. 뭐 이러고 있었을 때 거기서 책을 보시고 이걸. 대단해. 그럼 같이 유배를 어쨌든 했던 둘째 형. 정약전. 정약전. 네. 둘째인 거죠? 네. 정약전은 어떻게 유배 생활을?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흑산도요. 그 흑산도 가셔서 그분은 이제 그 흑산도 일대에 그 바다와 관련된 동식물을 연구하시죠. 약 155종을 연구해서 그걸 교류하시고 또 다른 큰 중요한 업적을 남기시죠. 네, 바로 자산어보요. 자산업. 아, 자산은 뭡니까? 네. 자산어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어류 생태 보고서로 바다 생물의 이름과 생김새, 습성 등 자세하게 저술된 생물학 서적이다. 자산어보의 저자 정약전은 신유박해로 1801년부터 13년간 전라도 흑산도에 유배된 인물. 그는 흑산도 앞바다의 각종 어류와 수중식물을 분류하고 정밀하게 묘사했다. 또한 어종별로 기록된 간단한 요리법이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던 조선시대 고등어탕을 만들어보자. 자산어부의 고등어는 길이가 2자가량으로 몸이 둥글고 비늘은 매우 잘며 등에는 푸른 무늬가 있고 달고 신맛이 난다는 기록이 있다. 먼저 고등어탕을 만들기 위해 깨끗이 씻은 고등어의 몸통을 썰어준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썬 고등어를 덩어리째 준비해두고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대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마지막으로 냄비에 고등어와 파를 넣고 푹 끓여주면 되는데 간은 소금, 간장, 후춧가루, 식초, 생강즙 등으로 맛을 낸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선탕 요리. 흑산도에서 맛본 고등어탕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 화려하진 않지만 지친 마음과 몸을 일으킬 만한 깔끔하고 시원한 그 맛은 유배 중에도 고민을 거듭한 실학자의 요리였다. 실학자의 인고가 담긴 요리 고등어국은 아마 고독한 유배지에서 느끼고 싶었던 맛이 아니었을까. 흑산도에서의 13년, 정약전의 독창적인 장명법과 분류법, 생김새와 쓰임새까지 정성스레 언급해 놓은 자산어보. 그가 보고 느낀 모든 기록은 현재 우리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로 남아있다. 자산어보, 그 속엔 살아있는 바다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조선의 르네상스다 해서 좀 나라 사정도 좀 좋아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농업의 발전, 상공업의 발달, 무역의 발달 여러 같은 모습 보였고 상업의 발달 그리고 화폐 유통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일종의 자본주의의 아주 초기 싹 같은 형태까지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풍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서민 문화도 꼽히기 시작한 거죠. 뭐 탈춤이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민 문화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에 등장했을 겁니다. 예. 맛있는 판소리. 오. 국어시험 배웠던 뭐 사설시조. 예. 네. 사설시조도. 네. 직업적인 뭐 소리꾼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진짜 르네상스 맞네요. 그게 이제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농업만 하면은 다들 자기 집에만 있을 텐데 상업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면서 그런 문화가 생겨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경제적 발전이 단순한 토지 분배로만 해결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는. 그래서 상공업이 진흥돼야 한다. 맞습니다. 상공업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발전된 청나라도 배워야 한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명 북학파라 불리는 네. 이런 일군학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죠. 또 공부할 때 네 분의 또 실학자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유수원, 그리고 홍대용,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박재가 요 네 분은 꼭 알아라.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꼭 확인하십니다. 네, 확인 완료. 네, 완료됐네요. 네. 이때도 청나라는 문화 융성기예요. 오. 그러니까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요. 네. 청나라는 문화가 최고조로 꽃을 피울 때예요. 그러니까 청을 단순히 오랑캐만으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청은 오랑캐고 그들이 침범은 죽여야 하고 이게 원래 조선의 사대부들의 인식이었어요. 네네. 사람하고 짐승은 다르니까 인성과 물성은 다르니까 뭐 이랬는데 이게 청나라가 너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저걸 배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북학인 거죠. 야, 이게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저 뭐 인간살이 잘하겠어 했는데 오늘 딱 봤는데 결혼식 봤는데 걔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너 회사 없어? 내 회사에서 일해 이럴 때 과연 그렇게 오겠던 제 밑에서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이네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후 조선에서 크게 융성했던 실학 사상. 이 실학의 붐을 일으킨 실학자들은 누구일까? 청무물의 전파자 홍대용. 그는 부국 강병을 위해 성리학과 사대부의 중화 사상을 비판했으며 북학파의 선구자인 유수원은 산농 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한 조선에 깨어있는 실학자였다. 또한 외교관이자 소설가인 박지원은 상공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반의 문법 제도를 비판했으며 박지원의 제자 박재가는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소비를 권장한 시대를 앞선 실학자였다. 북학파에 이어 실학사상의 영향은 날로 커져갔고 정치, 경제,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가 발달하며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양의 천문학을 연구하며 그 분야를 발달시킨 천문학을 시계에 접목한 천문학자이자 실학자인 송이영. 역사, 지리, 국어 등 국학 분야가 발달하며 등장한 19세기 최고의 백과사전을 저술한 이규경. 의학 분야도 두각을 나타내며 발달하기 시작. 체질별 특성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유형을 나눈 의학 이론서의 저자 이재마. 지리 분야 역시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 초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 지구 전후도를 만든 최한기와 1861년 한반도 지도 중 가장 정확한 지도라 불리는 대동여 지도의 주인공 김종호가 있다. 이처럼 사회 개혁론으로 시작된 실학은 근대 사회까지 뻗어나갔다. 대동여 지도의 크기가 예. 상당히 컸더라고요. 그걸 다 펼치면은 네. 남북 방향으로 6.7m, 동서 방향으로 3.8m니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처음엔 저는 그걸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그래, 나는. 이게 이 동서 방향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나눠서 남북 방향으로 22칸이 있었대요. 그래서 22칸 옆으로 길게를 한 권의 책으로 접어서 그렇게 22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 목판은 거의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남아있죠. 아, 예. 그래서 한때 이상한 소문이 났던 것 흥선 이걸 불태웠다. 뭐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되게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더 나가서 뭐 그 사람 백두산을 7번 오르고 전국을 4번을 돌고 네. 이게 다 현재 추정으로는 거짓말의 값이 대단히 높은. 직접 가진 않았다. 그건 우리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러네요. 들었을 때 그 전에도 있는데. 예. 사실은 대동여지도 김종호가 직접 이렇게 발로 뛰어서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갔을 수 있지만 그 제가 들었던 문헌을 이렇게 막 보니까
최헌이라는 그 당시에 병조 판사했던 분이 우리는 지금 현재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분이 지도가 고을마다 있었답니다. 그걸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뭐 하천에 이런 것들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데만 몇 군데 가서 해서 수정했다 이런 얘기가 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었거든요. 이게 맞는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나왔나요? 말살까지 좀 세고요. 문화를 말살시키기 그러니까 위해서. 일제의 이제 유명한 역사 인물 중에 이제 심리사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일제 심리지비를 정당화해서.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좋은 쪽으로 설명해야 돼,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앞으로 해야지. 조선이 진짜 너무너무 나쁜 나라였고 말아먹을 수밖에 없고 하는 위정자는 얘들은 다 이게 못된 놈들이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니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게 김종호로 표현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호 선생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일부러 김종호 선생이 누리아 업적을 왜곡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조선은 지도를 만드는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다 지도는 거지 같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김종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종호가 지도는 지도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냐면 위정자가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흥선을 표현된 거예요. 걔가 목판을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런 소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호 선생님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지도 제작 능력은 엄청났거든요, 실제로요. 이미 18세기 척도도 이렇게 우리가 척도를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네. 정상기 지도, 그 동국 지도 같으면 네. 백리청을 정확히 사용해서 지도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축적의 역량이 대단하거든요. 그 기존의 지도를 제작한 것만 모으더라도 우리가 전국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승선이 정말로 그걸 불질렀던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총독불에 나온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돼서 이게 왜곡된 역사로 그 김종호 선생님이 그걸 바라지 않았을 텐데. 그렇군요.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지도 제작 역량을 집대성한 분인데 그걸로 업적을 인정받아야 할 텐데. 실학이 참 중요하다는 건 저희가 시대별로도 계속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조선의 중심 학문이 되지는 못했을까요? 그게 아쉬운 게요. 이 실학을 연구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한계는 정권 핵심에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러 개혁의 방안들이 국가 정책으로 수용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러 생각과 발상이 나중에는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토지개혁론 이야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첫 번째 하는 게 바로 토지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상업화의 여러 생각들이 나중에 개화사상으로 이어지고요.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박지원 배웠잖아요. 네.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란 분이 있고요. 박규수. 네, 박규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옥균, 박용효, 네. 홍영식, 그쪽으로 가는구나. 서강범, 서재필, 김홍집, 어윤주, 그쪽으로 김희식. 가는군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개화파입니다. 그런 그들의 사상이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요. 우리나라 개화사상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조선 후기 이런 실학적 흐름들이 그렇군요. 아쉽긴 하지만 그 맥을 이어서 이게 이어져 온 거, 개화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게 그 중국을 통해서 유럽의 선진 과학 기술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서 만약에 일제 식민지라는 걸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과학 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실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학자분들을 공부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빨리 받아들였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조금 빨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4차 산업은 우리가 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네. 실학이라는 게 참 주류는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그에 관련된 훌륭한 학자들이 정말 많았구나라는 거에 또 한 번 자부심을 느끼는 참 한국사 과학탐을 하시면 예, 우리의 이렇게 한국사와 빛나는 과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탐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